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제목을 보셔서 오셨겠지만 굉장히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해 이름도 공개하고 나이도 공개하고 그리고 얼굴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이 범인은 일가족을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와서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만약에 저에게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분이 이걸 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의 이야기로 출발할 분은 한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8년 8월 25일,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전입니다. 8월 25일 토요일, 자신의 친언니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날 언니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힘들어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남아서 그날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뒤에 일정이 있어서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가서 이제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약속 장소에 언니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연락을 해봤는데 휴대폰도 연락이 안 됐던 거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가 사는 그 아파트를 향해 직접 가게 됩니다. 그 아파트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제보받은 그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의 이쪽입니다. 101동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던 거죠. 그 시각이 1시 42분이었습니다. 이곳은 충북 옥천읍에 있는 죽향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간 뒤 초인종을 딱 눌렀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조카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어린 조카들, 여자아이 조카들이 총 3명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번호키를 누르고 집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이상하리만큼 집이 조용했던 겁니다. 다 밖에 나갔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셨는데 현관에 놓여있는 신발들을 보니까 형부, 언니, 조카들 다 있네 집에?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무서울 수 있죠. 분위기가 좀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이 아파트의 현관문으로 들어간 뒤 조심스럽게 첫 번째 보이는 침실문, 거기가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아이들 방인 작은 방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그 안에 자신들의 조카 10살, 9살, 7살 조카가 전부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 시각 1시 42분입니다. 낮이죠. 자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불이 머리 위까지 전부 다 덮여있는 상태였거든요. 조심히 가서 혹시 자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불을 살짝 걷어봤는데 아이들은 마치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걸 바로 안 이유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바로 나와 언니와 형부를 부르며 아이들이 이상하다라고 찾으러 안방문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방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친언니는 안방 침대에서 똑같이 이불을 덮은 채 사망해 있는 상태였고, 형부는 팔목과 복부 쪽에 칼에 찔린 형태의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시름시름 점점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여동생은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사건 현장을 본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살인사건,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바로 여동생의 진술입니다. 여동생이 뭐라고 진술을 했었냐면 자신의 언니가 전날 아이들, 조카들과 함께 나를 찾아와서 생활고에 대해서 너무 생활이 힘들다, 그걸 전부 다 토로하고 이야기를 다 한 뒤 여동생은 그날 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가고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아 집을 찾아갔다가 사망한 걸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찰들이 당시에 사망한 시신들을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 사망한 시신들을 옮기고 있을 이 당시에 여동생만 집에 왔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집에 오게 됩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3명이었습니다. 뭐야? 경찰들은 뭔가 이상하니까 혹시 범인인가? 아니면 범인가 용의자인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남자들은 나 돈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확실한 건 지금 이 집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힘든 상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한 상태. 누군가 와서 살인이라고 했다면 굳이 일가족을 전체 다 죽이게 될 필요도 없었고, 남편은 칼로 위협을 했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고 하니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았던 상황이었죠. 경찰은 처음에 초점을 맞췄던 건 단순했던 겁니다.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해 전부 다 함께 자살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죠.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살았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처제에게 발견이 되었고 바로 119에게 후송이 되어서 바로 대전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걸 판단받게 되죠. 발견 당시에 과다출혈의 문제 때문에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처제에게 이 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잘 부탁해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된 상태로 바로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남자는 이제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 남자의 혐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이름 본명 오태훈입니다. 나이는 현재 42세이고요. 그리고 검도 공인 6단입니다. 그리고 충북 오천읍의 가왔길에 있는 검도관을 현재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검도관 모습입니다. 주변 평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을 했던 사람, 무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절제 능력도 뛰어났고 검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수련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던 사람, 굉장히 성실한 가장이었으며 검도관 자체에서는 좀 엄격하지만 정도 많았던 사람, 아이들을 많이 아꼈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곳에서 검도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만났던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어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이 안에서 함께 만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가족 그리고 운동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세 딸을 끔찍히 아꼈고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퇴근하면 집에 와서 세 딸과 놀아주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검도관이 되게 외진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잘 될 때 관원이 약 80명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금액이 한 달에 7, 8만 원 정도라는 가정을 깔았을 때 약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검도관이 되게 잘 되고 학생들도 잘 관리해주고 학생들의 인과 그리고 덕과 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잘 관리를 해준다는 것 때문에 지역에도 소문이 많이 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 학원에 아이들을 많이 보냈던 겁니다. 검도관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던 이 오태훈 씨는 무리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대출금을 끼고 지금
이제 모든 일가족이 사망한 이 아파트입니다. 이 39평형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의 한 원룸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던 거죠.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행복했었을까요? 서서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한창 잘 되기 시작할 때 좀 무리하게 무언가 대출금을 끼고 아파트도 산 것에서도 좀 위험했지만 대전에 원룸까지 투자했던 건 너무나도 위험했던 거였죠.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총 2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검도관 관원 이제 등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검도관에 있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해서 지역부 기자님이 저한테 이제 주변을 수소문하고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장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옛날엔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느슨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투자한 게 잘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서 생활고를 겪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심리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되던 학원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관원은 절반 이하로 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돈에 쪼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날짜가 약 2015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에다 다시 돈을 빌리고 끌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파트 시세랑 거의 비슷한 금융에 빚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도 이게 외부에 알려져 있는 기사 내용이라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약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입니다. 매매가. 근데 제가 집 주소를 알고 근저당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아파트는 오태훈 씨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2015년부터였는데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등기부등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청주에 있는 모 저축은행에서 1억 7천만 원 그리고 5,180만원의 저당권이 2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2개만 합쳐도 거의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당권에 제2 설정자가 누가 있냐면 개인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공개될 수 없고요. 개인 채권자가 또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 설정, 또 한 명은 4,600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짜리 집에 근저당 설정 자체가 약 4억 원이 넘게 돼 있습니다. 거의 4억 원 가까이 돼 있던 거죠. 저희가 추측컨대 그 전에 이미 집을 구매했었기 때문에 2015년 때부터 아마 점점점 안 됐다. 즉 2013년 이사를 하고 14년, 15년 무리하게 대전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됐구나 라고 추측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기에 원룸 투자도 실패하기 시작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요. 결국 갚아야 될 빚이 이자가 이자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약 7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외부에 알려진 건 한 2억 정도의 빚인데 왜 7억이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잡혀있는 것만 4억 원입니다. 그럼 현재 3억 원이 남습니다. 그 3억 원의 빚도 또 있었습니다. 금융권 이자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채까지 끌어당기다가 결국 매달 내야 되는 이자는 750만 원이었습니다. 즉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10년 전부터 2008년 정도부터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던 학원, 돈을 잘 모아서 아파트를 2013년경 구매를 했고 그 이후부터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2금융권부터 사채까지 손을 냈던 사람, 현재까지 나타난 빚은 약 4억 원 정도, 한 달 이자는 750만 원. 지금 현재 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 약 40명 정도로 따지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3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기 시작하면 남는 수중에 돈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돈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또 문제가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그러면 뭐 파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회생을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는 무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한 달에 갚아야 될 이자가 700만 원이 넘기 시작하자 자기가 검도관 운영으로는 더 이상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무리수였다는 표현이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이 10년 전부터 가르쳤다가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이 학원에서 이 관원에서 아르바이트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제자 3명에게 명의를 대여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게 됐던 거죠. 제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없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스승님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빌려서 드렸어요. 근데 학자금 대출을 제가 갚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갚으려고 하다 보니 또 사채 빚을 또 지게 됩니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되니까 말이죠. 사채를 빌리고 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남은 빚은 5천만 원이 원금, 현재 9천만 원을 빚이 늘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뿐만 아니고요. 나머지 제자 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빌려줬다가 현재 최근에 빚이 6에서 7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들 각각의 빚을 합치면 약 3억 원 가까이가 됐고 그렇게 총 토탈 빚이 7억 원이 됐던 겁니다. 최근에 이 대학생 제자들의 부모님들이 이 일을 알게 됐고 결국 이제 독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우리 아이들 지금 빚졌다. 빨리 갚아라. 돈 내놔라. 우리 애 신용불량자 오기 시작하고 사채까지 끌어섰다.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초창기였습니다. 뭐 전화가 안 돼요 라고 해서 거기 현장에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동생 말고 남자 3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동생은 자신의 언니를 만나러 그 남자 3명이 바로 제자 3명이었습니다. 그날 이 오태훈 원장에게 돈을 빌려준 걸 받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했다라는 부분이죠. 서로 보증을 잡고 맞보증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늘었던 상황이라 돈을 달라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었고 그 당일날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얘기가 없어서 집을 찾아가 봤더니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들것에 실려 사망한 채로 나온 걸 눈에서 본 거죠. 옷이는 더 이상 돈 나올 구멍도 없었고 더 이상 빌릴 공간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빚독촉, 제2금융권 사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빚독촉을 시달리며 결국 막다른 길에 내몰렸던 거죠. 무도인으로서 의의를 되게 중요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제자에게까지 손을 벌렸지만 제자도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그런 나쁜 스승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오태훈 원장은 집안에 일이 있다라고 수강생들에게 8월 21일이었습니다. 8월 21일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8월 21일은 화요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이죠. 그리고 검도관을 닫아놓습니다. 사실상 폐업이었던 상태였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오태훈 씨는 가족들과 함께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옥천에 있는 한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2018년 8월 24일 자신의 아내와 세 딸이 여동생 처제를 만나고 온 그 이후에 집에서 약을 먹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잠에 들자 차례차례 목을 졸라 한 명씩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기 위해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손목을 그었지만 다음날 처제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결국 신고하는 바람에 오 씨는 살아남게 됐던 거죠. 오 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옛날에 졌던 빚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서 독촉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앞으로 멸시를 받을 것이 걱정돼서 같이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행복하려 했지만 그 행복이 빚이 되어 돌아와 비극적 파멸로 이끌었던 내용이죠.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서두에
아마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 제 영상을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범인 오태훈 씨입니다. 하지만 이 오태훈 씨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좀 법률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이 정도면은 무기징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사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 법에 조금 독특한 것 중에 하나,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부모나 자녀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걸 이제 친족살인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족살인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자신을 기점으로 자신의 위쪽, 즉 부모님, 아니면 증조부, 할아버지 이런 분을 만약에 사망에 일으키게 되는 경우는 그건 존속살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신의 아래쪽입니다. 자신보다 아래, 즉 자신의 자제나 자신의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걸 비속살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족살인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죠. 존속살인, 비속살인.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는 존속살인이 아니라 비속살인이 됩니다. 대부분 비속살인의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가정불화,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정신질환, 이런 순서대로 퍼센테이지가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가정불화와 경제 문제로 엮이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비속살인을 저지르는 연령대는 30에서 40대 정도입니다. 80% 정도는 피해자 연령 자체가 50%가 넘는 사람이 대부분 유아기, 0세에서 9세 정도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30, 40대 나이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를 비관을 해서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비속살인인 거죠. 부모에게 대항하기도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비속살인이 저지러지게 되면 10명 중에 4명은 부모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오태훈 씨도 나오게 된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의 목숨을 자신의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아이가 사람, 즉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내 거다. 내 생각에 이 아이는 살아봤자 힘들 거야. 아이는 살아보지도 않았고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즉 인격체로서 취급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소유물로서 판단한 거죠.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자녀들은요, 세상과 이별할 준비도 못했고 자기가 죽는 이유조차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웃으면서 주는 뭔가 음료수를 마시게 되고 잠만 잤을 뿐인데 그렇게 하늘로 가게 된 겁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엄청나게 가중처벌을 받길 바랬습니다. 친족살인은 가중처벌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일반적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족살인 자체의 가중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사형 혹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사형인 거죠. 근데 법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친족살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존속살인 자체죠. 위로하는 부분입니다. 존속살인 자체는 가중처벌을 대한민국 법이 하고 있지만 존속살인, 근데 비속살인 자체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비속살인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친족살인에 해당되긴 하지만 존속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중처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잘하면 형량 임기를 마치고 형량이 끝나면 출소할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9월 3일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검찰이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형량을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판단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라는 부분으로 큰 형량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들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그냥 다 죽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만 살았네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마치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려는 경향성이 있지만, 이 경우는 본인이 다 직접 자백을 했고 본인이 그런 계획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 비관으로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존속살인에 대한 부분, 이제 비속이죠. 비속살인에 대한 부분으로서 아마 형량 자체가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얼굴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위치까지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태훈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8월 24일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8월 25일 낮에 자해합니다. 즉 자살 기도를 하죠. 거의 만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바로 죽을 용기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게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당신은 하루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사망한 공간에서, 아내가 사망한 공간 내에서 말이죠.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에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당신이 운영했던 이 검도관,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도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속살인도 있지만 친족도 비속도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같은 촌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있는 사람,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비속도 아니고 존속도 아니에요. 아내는. 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형량 처벌이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아마도 학렬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무기징역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검사분들께서 어떻게 구형을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네, 이것도 이제 9월 3일인가에 기소가 됐으니까 이쪽이 이제 넘어갔으니까 검찰로, 네, 기다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